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내일 입을 셔츠를 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TV에서 로또 당첨번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7, 0, 2, 9. 저도 모르게 번호를 따라 읊조리고 있었죠. 손에 든 다리미도 내려놓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남편 박민준이 안방에서 뛰쳐나오는 거 있죠. 눈은 황소처럼 커다래져서는 손에는 웬 꼬깃꼬깃한 복권 한 장을 들고 말이에요. 민지야, 됐어. 우리 당첨됐어. 남편은 복권을 제 얼굴에 바싹 갖다 대는데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20억. 무려 20억 원이야. 그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쨍그랑 다리미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새로 산 하얀 셔츠를 태워버렸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20억이라니 평생 꿈에서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잖아요. 민주는 저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면서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어요. 이제 당신 마트 진열일 안 해도 돼. 우리 엄마도 폐지 안 주어도 된다고. 우리 이제 큰 집 사서 이사 가는 거야. 저는 마음이 달콤해져서 내일 시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꽂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님과 시누이 박미나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아직 팔지 못한 플라스틱 병들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민준이 얼른 복권을 제 손에 쥐어주며 물었어요. 너희한테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지. 엄청난 소식? 내가 보기엔 초상날 소식 같은데? 시어머니는 민준을 휙 밀치고는 제 손에 들린 복권을 매섭게 쏘아보더니 낚아채듯 뺏어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머리를 맞대고 한참 동안 숫자를 세어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어. 레옹. 미나가 시어머니 팔에 매달리며 방방 뛰었죠. 엄마, 우리 이제 부자다. 나 이제 명품 가방 살 수 있어. 저는 그 촌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복권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틀을 꽉 붙잡자 잠옷 소매가 찢어질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척 올리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죠. 뭐 하냐니. 민지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우리 민준이한테는 원래부터 안 어울렸어. 이제 우리 집이 부자가 됐으니 너 같은 마트 직원이 더 이상 발목 잡게 둘 순 없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복권 저랑 민준 씨가 같이 당첨된 거잖아요. 뭐가 같이 돼? 미나가 제 앞에 떡하니 서서 턱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복권은 우리 엄마 손에 있어. 그럼 우리 박씨 집안 거지.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가 내쫓기 전에. 저는 민준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는 벽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나며 제 눈을 피하기만 했죠. 민준 씨, 말 좀 해봐요. 제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그는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엄마도 다 나조차고 그러시는 거잖아. 일단 며칠만 친정에 가 있어. 며칠? 시어머니는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문이 안에서 잠기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넌 평생 이 집 문턱도 못 넘을 줄 알아. 차가운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문 안에서는 가족들의 환호성이, 문 밖에서는 저 혼자만의 깊은 밤이 있었죠.
늦가을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얇은 잠옷 한 장에 맨발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죠. 아까 다리미에 탄 셔츠가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 같았어요.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죠.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왔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옆집 불이 켜지는 걸 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전화할 생각으로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전화가 연결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더니 날 내쫓았어.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말이 없으셨어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울지 마라. 지금 어디니? 엄마가 데리러 갈게. 30분쯤 지났을까? 엄마가 전기 스쿠터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엄마는 당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제게 입혀주셨죠. 스쿠터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쥔 채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몸이 좀 녹자마자 저는 엄마에게 울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민준 씨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매일 도시락 싸다 준 사람이 누군데, 도박 빚 갚아준 건 또 누구고, 이제 와서 복권 당첨됐다고 안면몰수하는 게 말이 돼? 엄마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손에 쥐어주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야, 엄마 말 들어. 내일 당장 가서 그놈이랑 이혼해.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몸만 나와. 네? 저는 컵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어요. 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게 20억이에요. 왜 제가 한 푼도 받으면 안 돼요? 엄마는 저를 보며 아주 차분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해. 어서 가서 처리해. 다른 건 묻지 말고. 엄마가 너 해코지 하겠니?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민준과 3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데요. 겨우 빛을 보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어요? 싫어요. 저는 컵을 다시 한번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좋은 꼴을 봐야 하는데요? 내일 당장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안 되면 법정까지 갈 거라고요. 엄마는 저와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울다 지칠 때까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죠. 제가 기운이 빠질 무렵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세상 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그냥 엄마 말대로 하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20억과 박민준 가족의 추악한 얼굴들만 맴돌았죠. 엄마는 도대체 왜 저더러 빈손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 혹시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걸까?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두만큼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 접시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올려주시며 물으셨죠. 생각은 좀 해봤니? 저는 계란을 뒤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새 수백 번도 더 생각해봤죠. 엄마가 왜 저더러 빈손으로 이혼하라고 하셨는지 여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박민준의 그 찌질한 모습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얼굴을 떠올리니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갈게요. 저는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대신 제 물건은 찾아와야겠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서랍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셨어요. 내 혼수품만 챙겨와. 다른 건 손대지 말고. 민준의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신우이 미나가 번쩍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푸들처럼 볶고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쫓겨났던 분 아니신가? 여긴 어쩐 일로 다시 오셨대? 미나는 문틀에 기대서서 일부러 목걸이를 제 눈앞에서 흔들어댔어요. 저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커다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민주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새 소파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은 새로 산 안마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죠. 어머, 민지 왔니? 시어머니는 해바라기 씨 껍질을 뱉어내고는 느릿느릿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던졌어요. 마침 잘 왔다. 이혼 서류 다 만들어놨으니 어서 도장 찍어. 저는 서류를 쓱 훑어봤어요. 제가 모든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 후에 산 세탁기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물건들은요. 저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민준이 황급히 일어나 저를 막아섰죠. 민지야, 진정하고 얘기 좀. 그는 손을 비비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서류 말인데. 비켜요. 저는 그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혼수함이 구석에 놓여 있었죠. 붉은 칠이 여러 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그건 엄마가 반년치 연금을 모아 제게 사주신 거였죠. 안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이불과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상자를 밖으로 끌어내려는데 갑자기 미나가 뛰어들어와 제 손에서 붉은 이불을 확 낚아챘어요. 이 이불 아직 새 것 같네. 내가 덮으면 딱이겠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건 제 혼수 이불이에요. 제가 뒤쫓아 나가자 미나는 시어머니 뒤로 쏙 숨었어요. 뭐가 내 거고 내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나 미나를 감쌌어요. 네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이상 네 물건도 다 우리 집안 거야. 그리고 쫓겨나는 마당에 이불은 못하러 챙겨. 길바닥에서 잘 거라도 되나? 맞아요. 미나가 머리를 쏙 내밀며 말했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돈 받으면 명품 침구 세트 사준다고. 누가 언니 그 거지 같은 이불 탐낸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지려는데 민준이 저를 꽉 껴안았어요. 민지야, 진정해. 그는 저를 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불 한 채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나중에 새 거 사줄게. 이거 놔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제 은팔찌는요? 할머니 유품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무슨 은팔찌? 난 본 적도 없는데. 네가 가져왔다가 슬쩍 다시 가져간 거 아니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제 물건을 이미 다 숨겨버렸다는 걸요. 미나 목에 걸린 그 목걸이 어딘가 낯이 익다 했더니 엄마가 혼수로 해주신 도금 목걸이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목걸이 내려놔요. 저는 미나의 목덜미를 잡으러 달려들었어요. 그녀는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안마의자 뒤로 숨었어요. 머리를 감싸 쥔 채 울부짖었죠. 오빠, 저 여자가 내 목걸이 뺏으려고 해. 민준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의 힘은 무서울 정도로 셌죠. 저는 발버둥 치다가 손톱으로 그의 팔을 긁고 말았어요. 그가 아야 소리를 지르더니 돌아서서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뺨을 감싸 쥐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허공에 멈춰있는 민준의 손과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의 표정을 봤어요. 결혼 3년 동안
그는 제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작 가짜 목걸이 하나 때문에 저를 때리다니. 좋아. 아주 잘 됐네. 애뉴. 저는 냉소를 지으며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고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제 이름을 썼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물이라도 되는 듯 낚아채 품속에 넣었어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똑똑한 사람은 때를 아는 법이야. 저는 낡은 혼수함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상자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문 앞에 서서 저는 민준을 돌아봤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죠. 미나는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막 찾아온 현금을 세고 있었어요. 한 뭉치, 두 뭉치.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밝혔어요. 두고 봐. 저는 이를 악물고 말하며 상자를 질질 끌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아래로 막 내려섰을 때 베란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와서 구경하세요. 부잣집에 시집 오려다 실패하고 쫓겨나는 여자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자를 어깨에 들쳐매고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갔죠.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지만 마음속에 냉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맞은 뺨을 만져봤어요. 화끈거리고 아팠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픔은 잠시일 뿐이라는 걸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어떤 일들은 겉만 봐서는 안 돼요. 그들이 지금 신나게 웃는 만큼 나중에는 더 처절하게 울게 될 테니까요. 바퀴가 빠진 붉은 혼수함을 끌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어요. 상자 안에는 별로 든 것도 없었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바위처럼 무거웠죠.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걸레를 꼭 쥐고 계셨죠.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엄마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자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놈이 너 때렸니?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얼른 고개를 돌렸죠. 아니에요. 그냥 부딪혔어요. 웃기지 마. 아운. 엄마는 저를 복도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목소리에는 화가 가득했죠. 박민준, 그 자식이 감히 손을 대? 내가 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집에 들어와. 엄마는 찬장 위에서 낡은 쇠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소독약과 면봉이 들어있었죠. 약을 묻힌 면봉을 제 얼굴에 바르는데 차가운 약 기운에 살이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죠. 엄마, 근데 도대체 왜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참았던 질문을 터뜨렸어요. 20억 원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다 갖게 둬야 해요? 엄마는 면봉을 탁자 위에 던지시고는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내셨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여셨죠. 네가 정말 박민준 그놈이 운이 좋아서 당첨된 것 같니? 상자 안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복권 번호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한 장 한 장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위에는 빨간 펜으로 날짜까지 적혀 있었죠. 엄마는 맨 위에 있던 종이를 꺼내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너 월급 탈 때마다 2장씩 샀잖니. 이 번호, 내 아버지 생일, 내 생일, 그리고 너희 결혼 기념일로 만든 거 맞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번호가 적힌 메모지 몇 장이 없어진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민준이 책상 다리 괴는데 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박민준이 며칠 전에 쓰레기통에서 내 메모를 주었어. 그걸 보고 복권을 산 거야. 엄마는 종이를 제 앞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놈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지. 하지만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메모지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 저는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어쩐지 민준이 당첨 발표 때 그렇게 흥분하더라니. 어쩐지 복권을 그렇게 꽉 쥐고 있더라니. 그 번호는 애초에 그가 생각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빈손으로 나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가서 따져요. 법원에 고소하자고요. 고소는 무슨. 엄마는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쥐어주셨어요. 이거 내 노후 자금 모아둔 거야. 1,000만 원 들어있어. 우선 이걸로 집부터 구해. 그 사람들한테서 멀리 떨어져. 싫어요. 저는 카드를 밀어냈어요.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죠. 왜 우리가 힘들게 이룬 걸 그 사람들이 차지해야 하는데요. 신우이는 제 이불이랑 목걸이까지 뺏어갔다고요. 이불, 목걸이가 다 뭐냐. 엄마는 제 어깨를 누르셨어요.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빛났죠. 그들이 지금 의기양양할수록 나중에는 더 처참하게 무너질 거야. 20억이 그렇게 쉽게 손에 들어오는 돈인 줄 알아? 박민준 그놈 성격에 그 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옷장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셨어요. 내가 벌써 옆집 김 부장님 댁 조카한테 알아봤어. 복권위원회에서 당첨금 주려면 구매자 정보도 확인하고 복권 실물 검사도 꼼꼼히 한대. 박민준 그놈 꾀부리다가 복권에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말이야.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엄마는 바보가 아니셨어요. 이미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분한 마음에 이불만 주먹으로 쳤어요. 엄마는 그냥 그 사람들이 저러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지. 엄마는 제 손에 따뜻한 찐빵을 하나 쥐어주셨어요. 그들은 지금 돈에 눈이 멀었어. 네가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기다리자. 제 발로 벽에 머리를 찍고 나면 알아서 너를 찾아올 테니. 그때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는 발신자 번호를 보시더니 냉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으셨죠. 어머, 사부인이시네요. 네. 민지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민준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 이혼했다고요? 전 몰랐네요. 이 녀석이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엄마는 핸드폰을 소파에 휙 던지셨어요. 들었지? 김영자, 그 여자가 전화해서 떠보는 거야. 내가 당첨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찐빵을 베어 물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어요. 엄마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이불 한 채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있었으니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해요? 집 구해서 출근해. 하던 대로 하면 돼. 엄마는 제 복권 메모들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억해. 그들이 널 찾아오든 안 오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리고 번호 얘기도 절대 먼저 꺼내지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1,000만 원이 든 카드를 들고 부동산에 갔어요. 계약서에 막 서명을 마쳤는데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박민준이었죠.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위자료로 500만 원 보내준대. 계좌번호 보내줘. 저는 문자를 보고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어요. 500만 원? 내가 그 돈을 탐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20억 중에서 500만 원 떼어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마트로 가서 새 이불 세트를 샀어요. 마트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진열대의 형형색색 상품들을 비추고 있었죠.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카트를 밀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재미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두고 보자고요. 새로 이사한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타일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손에 물기를 털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문 앞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죠. 뒤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웬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파마머리에 눈화장은 팬더처럼 진하게 하고 온몸에서는 사람을 질식시킬 듯한 향수 냄새가 났죠. 민지야, 너 보러 왔어. 민주는 손을 비비며 눈치를 보느라 집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문틀에 기대 팔짱을 끼고 말했죠.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문 닫을게요. 그 여자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 있었죠. 네가 민지구나? 민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녀는 일부러 민준의 몸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그의 팔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내 이름은 리리, 민준 씨 여자친구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이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 그래서요? 저한테 자랑하러 오셨어요? 리리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랑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착한데. 네가 잘 사는지 보러 온 거잖아. 민준 씨가 그러더라. 너 혼자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에어컨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녀는 말하면서 집안을 엿봤어요. 제가 막 사온 중고 냉장고를 보더니 입을 가리고 웃었죠. 어머머, 이 냉장고는 너보다 나이가 많겠다. 우리 민준 씨가 새로 산 양문형 냉장고는 돼지 한 마리도 들어가는데. 민준이 옆에서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가식적으로 말했어요. 리리, 함부로 말하지 마. 민지야, 우린 그냥 너한테 뭐 좀 주려고 온 거야. 그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엄마가 너 주라고 하셨어. 예전에는 네가 밥 했으니까 배고플까 봐 걱정되신데. 저는 봉지 안을 힐끗 봤어요. 딱딱하게 마른 빵 몇 개와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간장 반병이 들어 있었죠. 필요 없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문을 가리켰어요. 그거 가져가세요. 먹고 배탈 날까봐 무섭네요. 아, 말하는 것 좀 봐. 리리가 봉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빵이 사방으로 굴러다녔죠. 우리가 잘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네가 아직도 이 집안 며느리인 줄 알아? 잘 들어. 민준 씨는 이제 억만장자야. 널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라고. 억만장자. 저는 허리를 숙여 빵 하나를 집어 그녀의 발치에 던졌어요. 그 돈, 깨끗한 돈이긴 해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다니.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는 황급히 리리를 뒤로 끌어당겼죠. 민지야,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다니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복권,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민준의 눈빛이 겁먹은 토끼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죠. 리리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제게 소리쳤어요. 이간질하지 마. 민준 씨가 그랬어. 복권은 자기가 직접 산 거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넌 그냥 질투하는 거야.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질투나고 나처럼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난 것도 질투나는 거지. 젊고 예쁘다고? 저는 냉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제 혼수품 아니에요. 미나가 며칠 하더니 어느새 당신 목에가 있네요. 리리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싸 쥐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뭐가 내 거야. 이건 민준 씨가 나한테 사준 거라고. 그래요? 엄마. 저는
집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빨리 나와 보세요. 제 목걸이가 왜 저 여자 목에 걸려 있어요? 리리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고 민준도 당황했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죠. 어머니도 여기 계셨어? 저는 웃음을 꾹 참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저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같이 계세요. 어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들이 감히 들어올 리가 없었죠. 민주는 리리를 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리리는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제게 소리쳤죠. 두고 봐. 민준 씨가 그 20억 받으면 우린 큰 집 살 거야. 그때 초대해 줄게.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좋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집어 그들 발치에 던졌어요. 당신들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내 집 더럽히지 말고. 민주는 리리를 끌고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저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문 뒤에 기대서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사실 엄마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죠. 한참을 웃고 나서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빵을 치우려고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빵 하나 밑에 쪽지가 깔려 있는 걸 발견했죠. 민준의 글씨체였어요. 복권에 문제 생겼어. 살려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쪽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엄마의 예상이 맞았나 봐요. 그 복권에 정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창가로 가서 민준과 리리가 아파트 아래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리리는 민준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고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결국 리리는 화를 내며 택시를 타고 가버렸고 민준은 길가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버려진 개처럼요. 저는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어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죠. 민준이 남긴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 마치 뜨거운 인두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으니 시누이 미나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언니, 지금 시간 좀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느끼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 이불을 뺏어갈 때와는 딴판이었죠. 저는 진열대의 과자를 정리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바빠요. 할 말 없으면 끊어요. 아, 그러지 말고요. 새언니. 아우.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급한 일이라 그래요. 딱 몇 마디만 하면 돼요. 저 지금 새언니네 마트 앞에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문 쪽을 보니 정말로 미나가 목을 움츠린 채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 서 있었어요. 며칠 전 그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옷깃의 장식이 몇 개 떨어져 나가 우스꽝스러워 보였죠. 무슨 일인데요? 제가 그녀 앞에 서자 싸구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리리의 향수보다 더 독했죠. 미나는 제 뒤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새언니, 사실은요, 우리 오빠가 변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변하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미나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빠가 그 20억을 전부 그릴이라는 여자한테 주려고 해요. 어제 엄마랑 밤새도록 싸웠다니까요. 엄마는 지금도 화병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아노드,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제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벌써 내분이 일어나다니. 그건 그쪽 집안 사정이죠. 제가 돌아서려는데 미나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새언니, 가지 마세요. 그녀는 제 손에 사과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예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새언니 입을 뺐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릴이라는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예요. 어제 오빠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돈 받으면 큰 아파트 사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겠다고. 저랑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손에 들린 사과를 흔들어 봤어요. 한쪽이 썩어 문드러진 사과였죠. 그래서요? 제가 그 돈을 뺏어다 주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미나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새언니 진짜 똑똑하시다. 새언니랑 오빠는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오빠가 아직 새언니 말은 들을 거예요. 가서 말 좀 해줘요. 돈 받으면 나한테 먼저 명품 가방 사주고 엄마한테는 금팔찌 세트 사준 다음에 나머지를 둘이서 쓰라고요. 꿈도 야무지시네요. 저는 사과를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어요. 그 20억, 저랑 상관없어요. 당연히 당신과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이럴 시간에 오빠한테 가서 잘 말해보는 게 어때요?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발을 구르며 말했죠. 내가 말해서 될 것 같았으면 새언니를 찾아왔겠어요. 오빠는 지금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딱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어제 내가 몇 마디 거들었다고 나를 밀치기까지 했다고요. 그녀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에 정말로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죠. 박민준 그놈 돈 좀 생겼다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나 보네. 친동생까지 때리다니. 새언니, 근데 하나도 안 급해 보이네요. 미나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죠.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 복권 번호가 새언니가 예전에 쓰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가 노망나셨나 보네요. 제가 무슨 복권 번호를 써요? 아니에요. 미나가 다가오며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새언니 예전에 작은 수첩에 맨날 숫자 적었잖아요. 내가 점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거 가계부 쓴 거예요. 저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할 말 없으면 저 들어갈게요. 사장님한테 걸리면 월급 깎여요. 미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새언니, 잠깐만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돈 받는 거 도와주면 오빠랑 다시 재결합하게 해주신대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재결합? 이제 와서 막다른 길에 몰리니 별소리를 다 하네. 어머니께 전해요. 필요 없다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로 들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미나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새빨개진 모습이 보였죠. 오후에 퇴근할 무렵 엄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척 신나셨죠. 민지야, 엄마가 뭘 알아냈는지 아니? 뭔데요? 저는 마지막 진열대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박민준이랑 그 엄마랑 아주 난리가 났대. 엄마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씀하셨어요. 듣자 하니 그놈이 복권을 리리라는 애한테 맡기겠다고 우겨서 김영자 여사가 빗자루 들고 쫓아다니면서 때렸대. 새로 산 안마의자까지 부숴버렸다더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럼 진짜지. 아래층 사는 김 부장님 댁 조카가 그랬어. 바로 옆집에 사는데 어젯밤에 하도 시끄러워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대.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싸우라고 해요.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 나도록 싸우라고 하죠. 그래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이 돈벼락 맞고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물건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박민준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어요. 마치 운 것 같았죠. 혹시 와서 우리 엄마 좀 말려줄 수 있어? 네?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셔. 어머니를 말려달라고요? 저는 냉소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누가 저를 내쫓았는지 잊으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꼈어요. 민지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릴이라는 애는 사기꾼이었어. 나를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 돈을 노린 거였다고. 이제 와서 알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늦었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해결하세요. 민지야, 끊지 마. 그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 복권. 정말 문제 생겼어. 복권위원회에서 당첨금 지급 못 해주겠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걸음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복권에 적힌 숫자. 내가 그때 네가 알까봐 숫자 하나를 고쳤거든.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근데 그게 위조된 복권이라면서 돈은커녕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대. 저는 마트문 앞에 서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졌죠. 그럴 줄 알았지. 우리 엄마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지. 20억 원이라는 돈. 역시 그렇게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민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마트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바람의 낙엽이 굴러와 발치에 부딪혔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죠. 며칠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울화가 마치 갑자기 출구를 찾은 것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자취방에 돌아와 저는 민준이 한 말을 엄마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는데 손에 든 콩나물 한 줄기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내가 그놈이 그럴 팔자가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콩나물을 대야에 던지셨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숫자를 고쳐. 복권위원회가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나.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엄마의 바쁜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복권위원회에서 정말 사기죄로 고소하면요. 고소하든 말든 어차피 그 돈은 못 받아. 엄마가 몸을 돌리셨어요. 앞치마가 물에 조금 젖어 있었죠. 20억이 작은 돈이니? 복권위원회에서 복권 검사하는 게 은행에서 돈 세는 것보다 더 꼼꼼해. 숫자 하나 고쳤다고 속아 넘어갈 것 같아? 그놈의 잔꾀가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줄 알았어.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민준이었죠. 저는 받지 않고 바로 무음으로 바꿨어요.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마치 저승사자처럼요. 받아봐.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엄마가 손을 닦으며 제 쪽으로 핸드폰을 밀어주셨어요. 저는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어요. 막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민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민지야, 나 좀 살려줘. 복권위원회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대. 나 잡혀가면 내 인생 끝이야. 내가 어떻게 살려줘요? 저는 벽에 기대어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경찰도 아니고 복권위원회 위원장도 아니잖아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 번호 네가 생각한 거잖아. 네가 가서 말해줘. 네가 나한테 고치라고 시켰다고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박민준 씨, 정신 나갔어요? 내가 왜 당신 대신 누명을 써야 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민지야. 정말 잘못했다고.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끄끄거리며 말했죠.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엄마는 화병으로 돌아가실 거야. 내 동생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민지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요? 저는 그가 제 뺨을 때렸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던 그 모진 손길을요. 시누이가 제 이불을 뺏어가며 비웃던 그 얼굴을요. 당신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긴 적은 있었나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쥐어짰죠.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 집에 있는 거 다 줄게. 그새 냉장고랑 안마의자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내가 그 고물 냉장고나 당신들이 부숴버린 안마의자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냉소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죠. 민지야, 잘 들어. 이 일 너도 무관하지 않아. 그 번호 네가 쓴 거잖아. 네가 안 도와주면 나도 복권위원회에 가서 말할 거야. 네가 나한테 숫자 고치라고 시켰다고. 그러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은 처음 봤어요. 좋아요. 가서 말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마침 잘 됐네요. 경찰이 조사하게 하죠. 이 번호를 대체 누가 생각했고, 누가 몰래 메모를 주어서 복권을 샀는지, 그리고 누가 숫자를 고쳐서 20억을 독차지하려고 했는지, 전부 다요. 나한테는 당신이 쓴 쪽지도 있거든요. 복권에 문제 생겼어. 살려줘. 이게 무슨 뜻인지도 한번 물어보자고요. 민주는 갑자기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 그 쪽지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죠. 복사까지 해뒀어요. 저는 일부러 겁을 줬어요. 당신이 감히 헛소리하면 나 이 쪽지 들고 경찰서 갈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달라고 할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죠. 이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희미하게 김영자 여사님의 욕설이 들렸죠. 이 쓸모없는 놈,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그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했죠. 엄마가 다가와 제 손에 따뜻한 찐빵을 하나 쥐어주셨어요. 화내지 마라. 저런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찐빵을 한 입 빼어 물었어요. 빵가루가 옷에 떨어졌죠. 세상에 어떻게 저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원래 더 막무가내인 법이야.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수를 쓰는 거지. 두고 보렴. 이틀도 안 돼서 다른 얼굴로 너한테 와서 빌게 될 테니. 엄마 말씀은 정말 정확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제가 마트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갑자기 저를 툭툭 쳤어요. 민지 씨, 저기 문 앞에 전 시어머니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영자 여사님이 마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며칠 전 그 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어요.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민지야, 바쁘니?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데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서 확 끼쳐왔어요. 내가 너한테 뭐 좀 주려고 왔어. 그녀가 보자기를 열자 안에는 계란 몇 개와 시든 채소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이야. 아주 신선해. 몸보신 좀 해. 그녀가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계란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할 말만 하세요. 물건은 필요 없어요. 김영자 여사님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보자기를 옆 진열대에 내려놓았죠. 민지야,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 너를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민준이랑 이혼시킨 것도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가락이 저를 꽉 쥐었죠. 민준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제발 좀 도와줘. 그 20억 우리 안 받아도 돼. 복권위원회에서 고소만 안 하게 해주면 뭐든 다 할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에는 그녀가 잡았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김영자 여사님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뿐이야. 걔가 감옥에 들어가면 나도 못 살아. 민지야,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녀는 정말로 바닥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옆으로 피했죠. 마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며칠 전에 20억 당첨됐다는 그 집 아니야? 무슨 일인데? 듣자 하니 돈도 못 받고 소송까지 걸렸대. 쯧쯧 욕심부리다 망했구만. 김영자 여사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서럽게 울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부려서 그래. 내가 민지를 이혼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바닥에서 뒹구는 그녀를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어서 일어나세요. 민준 씨 데리고 복권위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게 그나마 나을 거예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김영자 여사님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어요. 민지야, 너 아직도 우리한테 화났지?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새빨갰어요.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민준이 너랑 다시 재결합시킬게.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줄게. 그 20억 받게 되면 전부 다 넣어줄게. End quote. 저는 그녀를 보며 갑자기 깊은 피로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첫째, 저는 재결합할 생각 없어요. 둘째, 그 집 재산 필요 없고요. 셋째, 그 20억은 원래부터 당신들 돈이 아니었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시끄러운 소음이 문 밖으로 차단되었죠. 어떤 실수는 직접 넘어져 봐야 그 아픔을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창고에서 나왔을 때 김영자 여사님은 이미 마트를 떠나고 없었어요. 진열대 위에는 시든 채소가 담긴 보자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계란 몇 개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죠. 동료인 이 대리가 저를 위해 계란을 주워주며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저 집안 정말 답이 없다. 며칠 전에는 사람을 발밑에 깔아뭉갤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은. 저는 아무 말 없이 계란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마치 김영자 여사님 몸에서 나던 그 냄새처럼 역겨웠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자취방 아래에 도착하니 민준이 현관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옷은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실눈처럼 보였죠. 민지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포로 나무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어요. 엄마가 집에 가시자마자 쓰러지셨어. 지금도 침대에 누워 계셔. 저랑 상관 있는 일인가요?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그가 황급히 따라붙었죠. 상관 있지. 당연히 있지. 그가 제 문 앞을 막아섰어요. 두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며 허공에 휘저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엄마가 화병에 고혈압까지 있으시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른대.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야죠. 저는 그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는 굳건히 문을 막고 있었어요. 민지야, 제발 부탁이야. 그가 갑자기 제 앞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네가 가서 복권위원회에 좋은 말 좀 해줘. 20억 못 받아도 좋으니까 법적인 책임만이라도 묻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빌게. 그는 정말로 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이마가 금세 붉어졌죠. 복도의 센서 등이 그 소리에 켜졌어요. 희미한 불빛이 그의 몸을 비추자 그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의 팔을 툭 찼어요.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마요. 네가 약속 안 해주면 안 일어나. 그는 고개를 뻣뻣이 들었어요.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쓰레기였어. 널 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 말 듣고 너랑 이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민지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네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도와줘. 사람을 살린다고요? 저는 냉소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문 밖에 내쫓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박민준 씨, 정말 효자라면 본인이 가서 책임을 져야죠. 여기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 게 아니라. 그때 아래층에서 김영자 여사님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민준아, 박민준, 너 어디 있니? 민준은 겁먹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잠시 후 김영자 여사님이 벽을 짚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손에는 주워온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짚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들었죠. 민지야, 내 착한 며느리. 그녀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다오. 민준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저 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거 놔요. 저는 힘껏 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놔. 김영자 여사님이 제게 기댔어요.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역하게 풍겨왔죠. 오늘 네가 약속 안 해주면 나 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이 늙은 몸뚱이 어차피 값어치도 없어. 내 아들 목숨 하나 구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아. 그녀는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었죠. 그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민지가 약속해 줄 거예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보며 지끈거리는 피로감만 느꼈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죠. 이제 그만하시죠.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영자 여사님의 행동이 순간 멈췄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신고? 네가 감히 신고를 해? 우리가 내전 시부모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불효막심한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어? 전 시부모요. 저는 전이라는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 아파트 사람들, 당신들 집이 며칠 전에 20억 당첨됐다고 저를 내쫓은 거 다 알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비는 모습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김영자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바지 옆선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죠. 민지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준이 손을 비비며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어요.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한테 평생 종노릇이라도 할게. 종노릇은 필요 없어요. 저는 문틀에 기대어 말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영자 여사님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조건? 무슨 조건인데? 말만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 다 할게. 첫째, 저는 손가락 하나를 폈어요.
제 은팔찌와 목걸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미나가 뺏어간 제 이불도요. 그럼, 김영자 여사님이 황급히 말했어요. 그 물건들 내가 다 챙겨놨어. 내일 당장 갖다 줄게. I know. 둘째,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박민준 씨, 저랑 같이 복권위원회에 가야 해요. 가서 사건의 전말을 전부 다 말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훔쳤고, 어떻게 숫자를 고쳤으며, 어떻게 20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는지 전부 다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럼 더 화내지 않을까? 말 안 하면 정말 감옥 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김영자 여사님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 말 들어. 걔 말이 맞아. 셋째,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사과하세요. 왜 저를 내쫓았고 어떻게 저를 때렸는지 전부 다요. 그건 김영자 여사님이 망설였어요. 그건 좀 싫으면 마세요.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녀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할게. 우리가 할게. 사과. 그거 뭐 어렵다고. 당연히 해야지. 진작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들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진작 그랬어야지. 좋아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오전 9시 제 물건들 챙겨서 복권위원회 앞으로 오세요. 기억하세요. 물건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과 한마디라도 빼먹으면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알았어. 김영자 여사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면서도 뒤돌아보며 당부했죠. 민지야, 너 꼭 와야 한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어요. 문 뒤에 기대어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져봤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손에는 사과 하나를 들고 계셨죠. 다 녹음했니? 네. 저는 사과를 받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딴소리하면 이 녹음 파일 온 동네에 다 뿌릴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그래, 잘했다. 저런 인간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대비를 해둬야 해.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바닥에 하얀 서리처럼 깔렸어요. 저는 사과를 씹으며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시고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떤 잔꾀를 부리든 저는 이제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내일 그들에게 톡톡히 교훈을 안겨줘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7시 엄마는 저를 이불 속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손에는 새로 산 파란색 셔츠를 들고 제 몸에 대보셨죠. 이거 입어, 깔끔하게. 오늘 복권위원회 가는데 초라하게 보이면 안 돼.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의 햇살이 이미 베란다에 가득 들어와 널어놓은 이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엄마, 그 사람들이 정말 물건 가지고 올까요? 안 오면 더 좋지. Sign now. 엄마는 제 그릇에 죽으란 국자 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신경 쓸 거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니까. 8시 50분 저와 엄마는 약속대로 복권위원회 앞에 도착했어요. 막 자리를 잡았는데 민준이 낡은 전기 스쿠터를 타고 털털거리며 다가왔어요. 뒷좌석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묶여 있었고 김영자 여사님이 그 뒤에 앉아 손에는 붉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민지야, 여기. 민준이 길가에 스쿠터를 세웠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물건 다 가져왔어. 그가 보따리를 풀자 제 붉은 혼수 이불이 보였어요.
가장자리에는 먼지가 좀 묻어 있었죠. 김영자 여사님이 황급히 붉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팔찌랑 목걸이 여기 다 있어. 한번 세어봐. 제가 보자기를 열어보니 은팔찌는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었고 목걸이도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장식 하나가 떨어져 나갔더군요. 어차피 미나가 했던 물건 갖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건 제 것이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했죠. 됐어요. 저는 보자기를 가방에 넣고 말했어요. 들어가시죠. 복권위원회에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안쪽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김 부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보온병이 놓여 있었죠.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민지 씨 되시죠? 제가 김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과 김영자 여사님은 제 뒤에서 고개를 가슴팍까지 숙이고 있었죠. 앉으세요. 김 부장님이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보시죠. 민주는 무릎 위에서 손을 쉴 새 없이 비볐어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죠. 김영자 여사님이 옆에서 그를 툭 치며 말했어요. 말해. 부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라고. 저는 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그 복권 제가 주운 거예요. 민지가 쓴 번호를요. 주웠다고요? 김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어디서 주웠습니까?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서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지는 복권을 사고 나면 항상 메모지를 버렸어요. 그날 제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거기에 적힌 번호를 보고 몰래 주워서 똑같이 한 장 샀어요. 그럼 숫자는 왜 고쳤습니까? 김 부장님이 책상 위에 놓인 복권 사본을 들고 물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수정한 흔적이 있는데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저는 민지가 알면 화낼까봐. 그래서 숫자 하나를 고쳐서 제가 직접 고른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돈을 받으면 그때 말해주려고 했어요. 조금 떼어주려고. 조금 떼어준다고요? 저는 냉소했어요. 그때 당신이 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 돈 저랑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어머님 시켜서 저를 내쫓기까지 했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김영자 여사님이 황급히 말했죠. 부장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제가 아들한테 시킨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벌을 주시려거든 저를 벌해주세요. 누구 잘못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김 부장님이 사본을 내려놓았어요. 규정상 수정된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이미 사기 혐의에 해당됩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나요? 원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한번 보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민지 씨가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와서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번호 메모까지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기로 한 겁니다. Unaccenting.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가 적힌 사진들을 김 부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다 제가 예전에 쓴 것들이에요. 보시면 당첨 번호랑 숫자 하나만 다르죠. 바로 그 사람이 고쳤다는 그 숫자요. 김 부장님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민지 씨가 매달 2장씩 복권을 사가셨더군요. 번호도 이 메모와 일치하고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준을 쳐다봤어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까? 20억 원입니다. 고작 그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할 가치가 있었습니까? 민준이 갑자기 와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숫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엇보다 민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됐습니다. 김 부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민지 씨가 선처를 구했고,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으니,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은 당연히 무효 처리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김영자 여사님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에 푸통 소리를 내며 김 부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일어나세요. 김 부장님이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다시는 잔꾀 부리지 마시고요. 복권위원회를 나오자 김영자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민지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는 끝장이었을 거야.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제 물건도 돌려받았고 오해도 풀렸으니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는데 엄마가 옆에서 입을 여셨어요. 자,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앞으로는 착실하게 사세요. 다시는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낡은 스쿠터를 타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햇살이 몸 위로 쏟아지는데 따뜻했죠. 20억 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좋지.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만두도 추가해서 먹자. 칼국수 가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저더러 빈손으로 이혼하라고 하셨는지를요. 어떤 돈은 손에 쥐어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박민준의 가족처럼요. 만약 정말 20억에 당첨됐다고 해도 그들은 그 돈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지도 모르죠. 엄마, 역시 엄마가 현명하셨어요. 저는 엄마 그릇에 만두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랑 싸웠으면 지금도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이 바보야, 인생은 남 보라고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으니 신우이 미나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어요. 새언니, 우리 집 돈 어디 갔어? 오빠가 돈 없어졌다고 하잖아. 내 돈 물어내. 내 명품 가방 사내라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칼국수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죠. 저는 젓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2, 3. 드디어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칼국수를 다 먹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민준이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야, 어디야?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배경에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 말 있으면 해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와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다는 티를 냈어요. 민지야,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줘. 그가
전화기 너머에서 외쳤어요. 미나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있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난리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나가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아이는 아니었는데 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요? 돈 때문이지. 뭐겠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원래 20억 받을 수 있었는데 다 내 잘못 때문에 돈이 날아갔다고. 자기 명품 가방도 물거품이 됐다고. 이제 사는 의미가 없대.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은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민지야, 제발 부탁이야. 와서 걔 좀 말려줘. 안 돼. 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가득했어요. 걔가 내 말은 듣잖아. 네가 오면 진정할지도 몰라. 안 가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난 이제 당신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민지야. 민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안 와서 사람 목숨이라도 끊어지면 책임질 수 있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엄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보자.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다시는 그 집이랑 엮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보기만 해. 끼어들지는 말고.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주소 보내요. 가서 볼게요. 민준의 아파트 아래에 도착하니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와 엄마가 3층으로 올라가자 미나가 머리를 산발한 채 베란다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쪽 발은 이미 난간 밖으로 나가 있었죠. 오지마. 더우면 뛰어내릴 거야.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김영자 여사님은 옆에서 땅을 치며 울고 있었죠. 미나야, 제발 그러지 마.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민주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미나야, 내려와. 저는 베란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내려와서 해.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려와서 누구랑 말해? 미나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죠. 너랑 말하라고? 네가 어떻게 우리 집 20억을 날려버렸는지 그거 말하라고. 잘 들어, 민지. 오늘 네가 그 돈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나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 돈 내가 날린 거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욕심 때문에 복권 숫자를 고쳐서 못 받게 된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미나가 흥분해서 팔을 휘저었어요. 네가 복권위원회 가서 그딴 소리만 안 했어도 우리가 돈을 못 받았겠어? 넌 그냥 우리 집이 부자 되는 게 질투나서 그런 거잖아. 내가 당신들을 질투한다고? 저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미나야,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그 20억이 정말 당신들 돈이었어? 번호는 내가 썼고 복권은 민준 씨가 주었어. 당신들은 그걸 몰래 고쳐서 독차지하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돈 못 받게 되니까 내 탓을 하는 거야? 미나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쥐어짰죠. 어쨌든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오빠랑 나랑 싸울 일도 없었고 엄마가 화병으로 쓰러질 일도 없었어. 그만해. 민준이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미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이제 그만 좀 해. 민지 말이 맞아. 그 돈 원래 우리 돈 아니었어. 우리가 욕심 부린 거야. 누굴 탓해? 미나는 잠시 멍해졌어요. 민준이 자신에게 소리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봐요. 오빠, 어떻게 저 여자 편을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준이 미나를 보며 지친 눈빛으로 말했어요. 미나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크게 잘못했어. 욕심 부리면 안 됐고 민지를 내쫓으면 안 됐어. 그리고
때리면 안 되는 거였어. 그가 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푸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쓰레기였어. 사람이 아니었어.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 씨, 이러지 마요. 민지야, 진심이야. 민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죠. 이번 일을 겪고 깨달았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더라. 가족이 다 같이 평안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하고 엄마 말만 듣고 너를 힘들게 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어머니께도 잘하고 미나랑도 다시는 안 싸울게. 김영자 여사님도 황급히 말했어요. 민지야, 민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다시 합치면 우리 다시 한 가족으로 잘 살 수 있어. 저는 민준을 보고 또 김영자 여사님을 봤어요. 갑자기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집안은 정말 벼랑 끝에서야 정신을 차리나 봐요. 민준 씨, 일어나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어요. 재결합은 불가능해요.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저를 때리고 속이고 제 물건을 독차지하려던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요. 민지야, 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데 제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어머님과 동생에게 잘하세요.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해서 돈 벌고요. 다시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저는 미나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 빨리 그 난간에서 내려와.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정말 능력이 있으면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명품 가방 사. 맨날 남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발을 안으로 들여놓고 베란다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김영자 여사님이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저를 보았어요.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민지야, 정말 다시는 기회를 줄 수 없는 거야? 네,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부디 잘 살길 바라요. 말을 마치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죠.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아파트 건물을 나오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끝나서 다행이지. 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저 집안이랑 엮이지 말자. 미나가 베란다에서 내려오면서 이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단 3일 뿐이었죠. 제 핸드폰이 다시 모르는 번호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살려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미나의 울부짖음이 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손을 자르려고 해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저는 대걸레를 쥔 손을 멈췄어요. 자취방 바닥은 이제 막 반쯤 닦았는데 거품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누가 내 손을 잘라? 또 무슨 사고 쳤어? 사채업자들이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며칠 뒤에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1억 5천을 갚으래요. 안 갚으면 팔 하나를 잘라가겠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대걸레가 쾅 소리를 내며 물통에 부딪혔죠. 네가 사채를 썼다고? 미나야, 너 미쳤어?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명품 가방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다 날려버렸어요. 돈을 벌어?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사채를 써서 돈을 벌겠다고? 민준 씨랑 어머님은 이 사실 알아? 그분들한테는 말 못해요.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배경에서는 쿵쿵 문을 차는 소리와 남자들의 욕설이 들려왔죠. 새언니, 그 사람들이 문을 차고 있어요. 빨리 와줘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층의 앙상한 가로수를 보며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죠. 지금 그곳에 가는 건 불길에 뛰어드는 짓이라는 걸요. 그 사채업자들이 박민준 가족의 사정을 알 리도 없고 저를 보자마자 빚을 제게 떠넘기려 할 게 뻔했어요. 미나야, 잘 들어. 어스나잇.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말하고 경찰이 처리하게 해. 신고는 안 돼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신고하면 날 죽여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새언니, 빨리 와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새언니 이불 뺏은 것도 욕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저는 그녀가 베란다에서 소란을 피우던 모습, 제 목걸이를 뺏어가며 비웃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때는 나를 불쌍하게 여길 생각은 안 했어? 그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문을 차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유리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죠. 새언니,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어요. 이어서 혼란스러운 다툼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미나가 밉긴 하지만 정말 사람 목숨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배추 한 포기가 들려 있었죠.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엄마는 배추를 식탁에 내려놓고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셨어요. 또 그 집안일이니? 저는 미나가 사채를 쓴 일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셨죠. 그 야토 정말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이제 어떡해요? 저는 손을 비볐어요. 아까 전화기 너머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쩌긴 뭘 어째. 엄마는 냄비에 물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스스로 고통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오후 3시쯤 마트 반장님이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민지 씨, 밖에 누가 찾아왔어. 전 시어머니라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트 문 앞으로 달려가니 김영자 여사님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속옷에는 검은 흙이 묻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지야, 우리 미나 좀 살려줘.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가득했죠. 사채업자들이 걔를 데려갔어. 2억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겠대. 2억이요?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 집 20억 당첨됐던 거 아니에요? 2억도 없어요. 김영자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죠. 그 돈은 날아갔잖아. 민지야, 예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미나는 내 하나뿐인 딸이야. 네가 안 구해주면 나도 안 살아. 그녀는 또다시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마트 앞에는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핏자국을 보며 문득 미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항상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새언니라고 불렀었죠. 그때는 눈이 별처럼 반짝였는데 일어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요? 어디 갔어요? 걔는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갔어. 근데 누가 빌려주겠어? 김영자 여사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한테 돈 있는 거 알아. 내 엄마가 5천만 원 줬잖아. 그거라도 먼저 빌려줘서 우리 미나 좀 살리자. 저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결국 이걸 노리고 온 거였군. 그 5천만 원은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라서 못 건드려요. 그럼 네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 김영자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당연히 도와줄 거야. 민지야, 내가 너한테 빌게. 나중에 내가 평생 종노릇이라도 할게. 헛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 드릴게요. 신고는 안 돼. 김영자 여사님이 황급히 제 손을 눌렀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행이라도 털어서 2억 만들어다 줄까요? 그때 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왔어요. 신발 한 짝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맨발이었죠. 엄마, 민지야, 돈 빌렸어. 옆집 할아버지가 800만 원 빌려주셨어. 그가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김영자 여사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면 돼? 김영자 여사님은 그 돈을 보며 더 서럽게 울었어요. 800만 원으로 뭘 해?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채는 원래 불법이에요. 왜 신고를 못하게 하세요? 맞아요. 빨리 신고하세요. 정말 사람 목숨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김영자 여사님은 사람들의 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울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문득 그 가족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억이라는 횡재는커녕 오히려 사채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사채업자들한테 불법 감금당한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김영자 여사님과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경찰이 가서 조사할 거예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진술하세요. 미나 씨를 구할 수 있을지는 이제 그 아이 운에 달렸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마트로 돌아갔어요. 등 뒤에서 김영자 여사님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죠. 민지야, 고맙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떤 호의는 베풀어도 소용없는 법이니까요. 엄마 말씀처럼 사람은 스스로 넘어져 봐야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법이죠. 퇴근할 때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손에는 막 사신 귤이 들려 있었죠. 듣자 하니 또 그 집안일에 관여했다며 신고만 해줬어요. 저는 귤을 까서 새콤달콤한 즙이 손에 튀는 걸 느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 입에 귤 반쪽을 넣어주셨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가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호구처럼 당하고 살 수는 없지. 밤바람이 불자 귤의 상큼한 향기가 멀리 퍼져나갔어요. 저는 알았죠. 미나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녀 자신에게 달렸다는 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설령 이번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그 집안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경찰에 신고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마트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실례지만 민지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손에 든 바코드 스캐너를 허공에 멈췄어요. 박미나 씨 불법 감금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상황이 있어서 경찰서에 한번 오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요? 제가 무슨 협조를요? 그 당첨 복권의 소유권 문제 때문입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박민준 씨 가족이 지금 복권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지 씨가 박미나 씨에게 사채를 쓰라고 부추겨서 그 당첨금을 가로채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오징, 전화를 끊고 저는 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기 스쿠터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죠. 그 집안은 정말 관뚜껑을 봐야 눈물을 흘리려나 봐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저한테 흙탕물을 튀기려고 하다니. 경찰서에 도착하니 문을 들어서자마자 박민준 가족이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나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김영자 여사님은 저를 노려봤는데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죠. 민주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 씨,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막 가려던 참에 민준이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막아섰어요. 민지야, 가면 안 돼. 그의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제가 왜 가면 안 되는데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어요. 복권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김영자 여사님도 다가와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그 복권 분명히 우리 민준이가 산 건데 왜 이제 와서 내 것이라고 우겨. 너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명하고 가. 해명이요? 저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군요. 좋아요. 그렇게 원하시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 미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세상에 법이 없나 보자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박민준 가족이 저를 고소한 거였죠. 제가 그들의 당첨 복권을 악의적으로 가로챘고 심지어 미나에게 사채를 쓰도록 교사해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소장을 들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는 마당에서 이불을 널고 계셨죠. 소장을 보시더니 빨랫줄에 척 걸치고 손을 탁탁 터셨어요. 잘 됐네. 마침 판사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 20억이 대체 누구 돈인지 말이야. 하지만 엄마, 이건 명백한 무고잖아요. 저는 조금 조급해졌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5억을 배상해요. 걱정 마. 우리는 떳떳하잖아. 엄마는 집안에서 쇠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복권 번호 메모와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샀던 영수증 몇 장이 들어있었죠. 이게 다 증거야. 저 사람들이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주자. 재판 당일 저와 엄마는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어요. 박민준 가족도 와 있었죠. 김영자 여사님은 새로 맞춘 듯한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미나는 얼굴에 멍을 가리려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기운 없는 모습이었죠.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죠. 그는 저를 돈에 눈이 멀고 교활한 여자로 묘사했어요. 제가 이미 복권이 당첨될 것을 알고 일부러 번호를 메모지에 써서 민준이 죽게 만들었고 또 민준이 숫자를 고치도록 유도해서 나중에 그 20억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반박하려는데 제 변호사님이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사님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저희에게는 의뢰인 민지 씨가 오랫동안 복권을 구매해왔으며 사용한 번호는 모두 가족의 생일을 조합한 것이라는 수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메모지와 영수증을 모두 판사님께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김영자 여사님이 급해져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저 여자가 나중에 꾸며낸 거라고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다 저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상대 측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원고 측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며 무언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어서 제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그날 민준과 김영자 여사님이 제 자취방 아래에서 무릎 꿇고 빌 때 녹음한 거였죠. 녹음 파일에는 민준이 복권을 주었고 제 번호를 훔쳤으며 숫자를 고쳐서 당첨금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민준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고개를 책상에 박을 듯이 숙였죠. 김영자 여사님과 미나도 할 말을 잃고 입만 멍하니 벌리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저희에게는 증인도 있습니다. 바로 복권 판매점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께서 민지 씨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복권을 구매했으며 사용한 번호가 당첨 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복권 판매점 사장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제가 정말 매달 복권을 사갔으며 번호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증거는 명백했어요. 박민준 가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심리 결과 본 법원은 당첨 복권의 번호가 피고 민지 씨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원고 박민준 가족의 주장은 무고임이 명백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 박민준 가족의 모든 소송을 기각한다. 둘째, 박민준은 복권 당첨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인계한다. 셋째, 박민준 가족은 피고 민지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판결을 듣자마자 김영자 여사님은 털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미나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엄마! 라고 외쳤고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잿빛이 되었죠.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만 느꼈죠.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몸을 감쌌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는 떳떳하잖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죠.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는 걸요. 이제 저는 마음 편히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다시는 그 집안의 지긋지긋한 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죠. 법원 판결이 나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준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자 하니 안에서 매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상에 후회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죠. 김영자 여사님은 법원에서 기절한 후 계속 몸져 누워 계시다고 했어요. 미나는 엄마 약값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손에 흉터가 있고 별다른 기술도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들으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을 벌면서 매일 허리도 못 펼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명품 가방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고요. 어느 날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예전 이웃이던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민지야, 너는 모르겠지만 민준이네 집 지금 아주 말이 아니야. 왜요? 저는 토마토를 고르며 물었어요. 그 집 김영자 여사님이 민준이 변호사비 된다고 담보로 잡혔대.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빚도 엄청나게 져서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온대. 결국 김영자 여사님은 시골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쫓겨나듯 가셨어.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미나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식당에 갔는데 걔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 손이 퉁퉁 부어있고 주방장은 맨날 욕하고 쯧쯧 멀쩡하던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토마토를 들고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산대 옆에 미나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치를 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그녀를 힐끗 보고 계속해서 손님 물건의 바코드를 찍었어요. 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어요. 엄마가 시골에서 아프셔서 입원해야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새언니,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돈 좀 빌려줘.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런 수법은 이제 안 통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어머니가 아프시면 친척들한테 빌리든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친척들은 이미 다 빌려서 아무도 안 빌려줘. 새언니, 제발 부탁이야. 안 빌려줘. 저는 계산한 물건을 손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가, 내일 방해하지 말고. 미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저를 보다가 결국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녀의 앙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 그 고통도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시간이 좀 더 흘러 저는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어요. 김영자 여사님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 미나와 함께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모녀가 매일 싸우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모든 일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준의 가족 일을 해결하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트에서 일하며 돈을 좀 모으고 엄마와 상의해서 제 가게를 열기로 했죠. 무슨 가게를 열면 좋을까? 엄마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물으셨어요. 꽃집을 열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고 꽃집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가 좋으면 됐지. 돈이 부족하면 내가 모아둔 거 보태줄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부족하면 그때 빌릴게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마트 일을 그만두고 가게 자리를 알아봤죠. 일주일 정도 돌아다닌 끝에 번화가의 작지만 위치가 좋은 가게를 찾았어요. 이어서 인테리어, 물건 구매, 사업자 등록까지 정신없이 바빴죠. 엄마는 매일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시고 꽃을 다듬어 주시며 저보다 더 열심히 쉬었어요. 한 달쯤 후 제 꽃집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민지꽃집. 엄마가 지어주셨죠.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다고요. 개업날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가게 안에 형형색색 꽃들과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저는 마음이 뿌듯했죠.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꽃집 장사는 꽤 잘 됐어요.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꽃꽂이를 하고 꽃을 팔며 충실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엄마도 매일 가게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거나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셨어요.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모습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김영자 여사님이었죠.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그녀도 저를 본 것 같았어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해 지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도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그녀는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제 가게의 꽃들을 보더니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요. 반년이 더 지나 제 꽃집은 점점 더 번창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고용했죠. 그리고 모은 돈으로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제가 살기에는 충분했죠. 이사하는 날, 엄마가 베란다에 서서 바깥 풍경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으셨어요. 민지야, 봐. 우리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니? 네, 엄마. 저는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감쌌어요. 역시 엄마가 현명하셨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랑 싸웠으면 지금도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바보야, 길은 스스로 걸어나가는 거야.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돼.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저는 집안의 화사한 꽃들과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희망으로 가득 찼죠. 저는 알았어요.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요.